자, 방금 전에 우리가 논술과 관련된 모의고사 올해 처음으로 실시했던 제 모의고사를 선생님들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뭐 여러 가지 출제와 관련된 또는 앞으로 연습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문제 형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출이 주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이 중요한 주제인가 이런 부분도 있고요. 어떤 형식으로 문제를 내는가, 그리고 이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출제되는 경향을 분석해 봤을 때 어떠한 방식의 문제들이 출제될 것인가 또는 출제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논술에 대한 출제를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론이냐 현장성이냐, 참 이것도 논술 문제를 딱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경험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은 유아교육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만 푸는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2020년 올해 2020년이 아니에요. 2022년 올해 나왔던 그 문제 중에서 교수 행동 유형을 쓴 거예요. 뭐 시범 보이기다, 뭐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왔던 문제 있죠. 그런 것들은 교수 행동 유형이라는 그 어떤 그 이론이나 용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뭐 대표적으로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관련돼서 또 유치원과 가정의 연계 유형과 관련돼서 앱스타인이나 브롬펜브레너를 거론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죠. 꼭 학자 이름이 나오지 않더라도 교사의 역할이나 역할 갈등에 대한 개념을 써라,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떤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쓰기가 훨씬 쉽죠. 자, 하지만 대부분의 논술 문제는 결국 유치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교육과정이나 의사소통과 관련된 것들. 교육과정이야 선생님들이 유아교육 하루의 일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 교육과정을 전체적으로 계획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적용하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이나 의사소통, 관심사, 직무 스트레스, 안전, 교사의 역량, 덕목 이런 것들 대부분 다 현장에서 유아교사들과 관련된, 유아교사들의 직무와 관련된 것들, 역량과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논술에서 다루기 때문에 유아교육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어려운 문제가 이런 것들이 나온다 한다면 제시문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걸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낼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원래대로 한다면 출제를 어느 한 학자의 이론에 근거해서 치우치게 그렇게 내는 것들은 사실 출제 의도가 아니라 출제의 유의사항 같은 것에 주의점, 주안점 이런 데서 조금 벗어나는 것들이거든요. 출제를 할 때는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되는데, 선생님들이 아직도 저는 아직 이론적 배경이 부족해서 논술을 아직 접하는데 좀 부담이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실제 문제들을 접하시다 보면은 꼭 이론을 알고 있어야지만 내가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번쯤은 이 현장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고 이론 공부하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차피 전공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전공 공부를 하는 겸 더해서 그냥 그거는 뭐 말하자면 덤이죠, 덤. 예.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논술하는 데도 도움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뭐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건데, 아무튼 이론 공부는 이론 공부대로 하시고 논술을 위한 이론 공부를 따로 뭐 막 이렇게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그런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 속에 답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 논술의 가장 큰 특징은 제시문이 있다는 거잖아요. 제시문. 아주 예전의 문제들은 제시문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화라든가 뭐 교사들의 어떤 저널, 일기 이런 것들이 안 나타나 있으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분석해서 답을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됐었는데, 제시문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제시문 속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답에 관련된 단서 같은 것들이 제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꼭 정확한 답이 아니고 근거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제시문 속에 그것들을 유추할 수 있는,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답들을 포함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물찾기라는 말을 한단 말이죠. 보물찾기. 제시문 속에서 우리 논술에서 원하는, 본론에서 원하는 15가지 15점의 보물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제한된 시간이 있으니까 누가 얼마나 정확하게 빨리 찾을 수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점수에 차이가 생기겠죠. 제시문 내용을 토대로 답을 추론해야 되는 문제들, 뭐 예를 들어서 놀이 지원 방안과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제시문에 이렇게 딱 제시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시간적인 차원, 공간적인 차원, 자료 또는 활동 유형 이런 식으로
내가 답을 쓸 거리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거든요. 이런 단서를 제공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답이 있는 것들은 제시문 속에서 잘 찾으면 되지만 답이 없는 문제라고 해서 답을 못 쓰는 건 아니다 이거죠. 2021년도의 문제는 양방향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문제들이 나왔잖아요. 개별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을 논하는데 사실 장점을 거기다 막 써놓지는 않았어요. 근데 대화를 읽다 보면 제시문 속에서 대화를 통해서 개별 면담과 전화 면담의 장점 같은 것들을 충분히 선생님들이 추론해낼 수 있는 그런 단서들이 거기 안에 제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찾아 쓰시오는 100% 거기 있으니까 찾아 쓰라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문제들은 난이도가 좀 쉬운 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분명히 그 속에서 찾아 쓸 수 있는 겁니다. 단서를 추론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논술의 특징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패턴이. 아까 저희가 문제를 풀면서 대화가 양교사,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 양교사,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그 교사들의 대화에 이렇게 김교사의 대화는 어떤 거, 또 김교사의 아래쪽에 있는 대화는 어떤 거 이런 식으로 연결해서 한다 보면 일정한 패턴으로 나와 있고 문장에도 패턴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랬어요. 이런 식으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거죠. 교사의 대화가 논제에 따라 일정한 패턴으로 제시되어 있다. 논제에서 물어보는 내용을 재차 언급하거나 일정한 접속사를 사용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저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면 김 교사의 고민, 저의 고민은 이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뭐뭐뭐 했더니 그랬어요. 그런데 등등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뭐뭐 했더니 어떤 효과가 있어요. 뭐뭐 했더니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패턴들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대표적으로 2020년 세 교사의 저널이 나와 있는데 그 저널마다 각각의 저널마다 문단을 구분해서 첫 번째 저널, 두 번째 저널, 세 번째 저널이 있었는데 그 저널마다 문단을 구분하면 논제 1, 논제 2, 논제 3. 두 번째 저널도 논제 1, 논제 2, 논제 3. 세 번째 저널도 논제 1, 논제 2, 논제 3. 이런 패턴으로다가 저널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패턴을 잘 활용하면 답을 찾아 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전체 대화를 분석해서 답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패턴보다는 쭉 다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그런 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교사들의 대화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우리는 요거 논제 1번, 여기 논제 2번, 논제 3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딱딱 구분하고 이 대화 속에 패턴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전체를 다 분석해야지만 답을 써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건 사실은 좀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죠. 분명합니다. 이거는. 2016년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과 관련된 그런 고려한 사항이 뭐냐 하면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고 여기도 읽어야 되니까. 그렇지만 또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김 교사는 이런 걸 고려하고 있고 이 교사는 이런 걸 고려하고 권 교사는 이런 걸 고려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아까 말한 것처럼 일정한 또 패턴을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용어나 단어나 이런 것들을 비슷한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석하는 것도 우리가 논술을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대화 순서의 일치 여부. 그러니까 논제 1, 2, 3, 4의 순서와 대화의 순서가 쭉 일치해서 나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논제의 순서와 대화의 순서가 일치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경우에는 굉장히 뭔가 수월하게 찾을 수 있죠. 논제 1번은 여기, 논제 2번은 여기, 논제 3번은 여기, 논제 4번은 여기 이렇게 수월하게 일치해서 쓸 수 있으니까 논제 1번 할 땐 여기만 집중적으로 보면 되니까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일치하지 않고 전체 제시문을 다 봐야지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난이도가 높게 느껴지죠. 그 긴 제시문을 논제 1번 풀 때도 한번 쫙 읽었는데 논제 2번 풀 때도 또 봐야 되고 잘 안 보이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 기출을 통해서 그런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렵게 느껴진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한 번 활용한 대화는 다른 논제의 답안 작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보통 일반적입니다. 한번 교사의 대화, 이렇게 대화를 활용했어요. 논제 1번에 활용했으면 논제 2, 3, 4는 여기서 굳이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머지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되는 게 보통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대화 속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추론해서 기대 효과라든가 부정적인 영향이라든가 이걸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 우려되는 점 이런 것들은 또 그걸 또 활용할 수도 있죠. 대체적으로는 대화의 순서와 일치되는 형식. 그다음에 다양한 형식의 제시문이 나온다. 거의 대부분은 대화가 나오죠. 대화가.
그런데 최근에는 저널이나 교단 일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죠. 근데 앞으로는 이거 말고도 대화나 저널이나 일기 말고도 뭐 통계 자료라든가 어떤 사설이라든가 아까 말한 것들은 연수 내용을 요약한 뭐 요약 정리한 내용이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런 대화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교사들이 학습 공동체에서 대화를 하는 것들, 교사들끼리 협의회를 하는 것들, 일상적인 그냥 교사들의 대화 속에서 워크숍 같은 데서 나타나는 것들 이렇게 다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에 등장하는 인물도 본다면 교사 대 교사의 대화가 제일 많죠. 2010년도에는 교사와 유아가 호남 연령 학급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뭐 지수야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그러면 교사와 학부모는 대화할 수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죠. 양방향적 의사소통은 교사와 교사들끼리 대화를 하면서 학부모, 가정과 어떻게 소통을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이제는 학부모가 직접 등장할 수도 있겠죠. 왜? 이게 현장성이니까. 왜? 유치원에 가봐요. 선생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학부모들이 와서 이것저것 따지기도 하고 뭐 민원처럼 제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장면들이 사실은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런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냐도 또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아닌 다른 내용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대화 횟수, 그 다음에 분량, 김교사, 이교사, 예를 들어서 박교사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근데 김교사가 대화를 짧게 했어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 수 있겠어요? 어렵겠죠. 그러면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가 대화를 짧게 했으면 또 김교사, 이교사, 박교사가 또 등장하고 또 등장해야지만 15점짜리 제시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요. 김교사의 대화가 길어져야 되겠죠. 이교사의 대화가 길어져요. 분량이 많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대화의 분량이. 그래야지만 이 안에 논제 1번, 2번, 3번이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패턴들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문제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문제의 길이. 왜냐하면 예전에는 논제 1, 2, 3번만 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논제 1, 2, 3, 4번까지 늘어났거든요. 그 다음에 문제도 단순하게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게 아니라 뭐를 찾고 여기에 따른 뭐 영향을 쓰고 글에 대해서 기대 효과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시 문제 같은 것들 보면은 막 문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막 문제를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복잡해서 재차 또 읽어야 하는 그런 논제들도 자주 등장한다. 그런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길어지고 문제가 복잡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엇을 써야 할지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문제가 길고 복잡해지다는 건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에서 다른 주제들을 분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진짜입니다. 그동안 나왔던 주제들 보면은 교육과정과 관련된 거, 놀이와 관련된 거, 의사소통, 멘토링, 반성적 사고, 직무 스트레스, 유치원의 조직과 관련된 거, 유아평가, 부모교육, 갈등, 안전, 교사의 역할, 가정연계, 교사의 관심사, 장학, 교사의 신념, 전문성을 어떻게 신장시킬 것인가, 단설 유치원, 병설 유치원, 혼합 연령반, 단일 이런 것들이 쭉 다 주제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제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이런 주제와 관련돼서 개념이나 정의를 말하고 쓰는 것들 문제점을 찾거나 논하는 것들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들 이로 인한 기대 효과나 우려되는 점들에 대해서 논하는 것들 그 다음에 긍정적인 부정적인 영향들에 대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이나 덕목 교사에게 부족한 게 뭐냐 이런 것들 물어보는 것들 안전 문제 같은 경우는 교사가 어떻게 했는데 그걸 수정해서 다시 쓰라고 하는 것들 내용 안에서 찾아 쓰는 것들 뭐의 장점은 뭐고 단점을 뭐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어떻게 이걸 실현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방법들 개인적인 차원 조직적인 차원의 어떤 노력이나 지원들 이런 것들을 이제 논제에서 물어봤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세부 논제를 이렇게 막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문제를 자꾸만 연습하면 보면 다 비슷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뭐에 대한 문제점을 논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뭐를 찾아 쓰고 그로 인한 교사의 역량이 뭔지 논하시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들 개인 차원의 노력과 조직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런 것들을 많이 선생님들이 이제 문제로서 익숙하게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다양한 주제들의 이런 다양한 논제 형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들을 자꾸만 해봐야 되겠죠. 예. 감히 출제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출제 예상을 만약에 한다면 교사와 관련된 부분과 그 외적인 부분으로 한번 구분해 볼 수도 있습니다. 교사와 관련된 것들, 우리가 여지껏 다뤘던 기출에서 본다면 뭐 교사가 가지고 있는 교사의 관심사, 발달, 뭐 신규 교사, 초임 교사, 경력 교사, 뭐 선배 교사 이런 거 나오면 교사의 발달이나 관심사,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려움, 뭐 그다음에 교사들의 어떤 노력들, 그다음에 역할, 이런 것들, 교사의 효능감, 교사에게 필요한 덕목, 자질, 태도 이런 것들을 많이 개인적인 부분에서 물어봤다면 교사들끼리의 문제들, 뭐 신규 교사나 경력 교사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교사와 유아, 교사와 학부모, 교사와 관리자 이런 속에서 벌어지는 문제들, 이런 것들, 현장에서 교사의 모습, 교사가 현장에서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있는데 생기는 어려움, 안전을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데 어려움, 이런 것들. 교육 전문가로서 교사가 어떻게 노력하느냐, 자기 개발 어떻게 하느냐, 또는 윤리적인 태도를 어떻게 갖추느냐, 뭐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가로서 자기 개발의 노력들, 그런 여러 가지 태도나 덕목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들, 청렴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런 교사 외적인 부분도 또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게 뭐냐. 물론 이제 교사가 이런 것들을 다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할 수만은 없겠지만 그래도 주제를 좀 나눠본다면 교육과정과 관련돼서는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교육과정 뭐 선생님들 총론부터 시작해서 그런 내용들을 쭉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 교육과정이 교육의 핵심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것을 펼쳐내는 게 결국 유치원에서의 아이들이 유치원 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이 교육과정을 어떻게 잘 펼쳐내느냐, 교사의 역량 또는 유치원의 노력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문제로 구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죠. 놀이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의고사에서도 다뤘고 올해 논술에서도 나왔지만 놀이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의 변화, 유치원 교육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이냐. 사회의 변화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구, 그럼 학급, 아이들의 학급 속에서 아이들이 과밀 학급도 있고 아이들이 적은 학급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그런 아이들이 적다 보면 상호작용이나 이런데 어떤 문제점, 또 코로나 우리 경험했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교육의 어떤 여러 가지 변화들, 이런 것들 분명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이런 변화가 이제는 지역, 마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포함할 수 있는 사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의 변화는 결국 유치원 교육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늘 했던 것처럼 지역사회를 활용하는 것들, 지역사회를 활용하니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어떤 기대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고민해 볼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안전과 관련된 것들. 역시 마찬가지, 이걸 실천하는 건 교사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현장에 여러 가지 안전 요인이 개인, 인적인 요인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교육 활동의 특성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시설이나 환경의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유아들의 발달 특성 때문에 생기는 문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안전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 요즘 우리가 이제 뭐 코로나 겪으면서 더더욱 더 강조하고 있지만 생태와 관련된 것들.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숲에서의 놀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도 강조될 수 있습니다. 아동의 권리, 아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아동의 인권들. 어제가 뭐 어린이날이었었는데 우리가 아동을 그런 존재로 바라보고 그런 아동의 뭐 생존권, 발달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해주고 실천하기 위해서, 특히 아이들이 놀이와 관련돼서 놀 권리가 있잖아요. 놀 권리, 그죠? 아이들의 놀 권리, 그걸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 것이냐. 놀이와 관련돼서 놀이를 우리가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이냐, 원활하게 놀이를 교육과정에 적용해서 실천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아이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놀이를 하느냐, 아니면 놀이할 수 있는 시설, 안전 이런 것들이 다 제공되어 있느냐, 아이들이 놀고 싶다는 그런 욕구,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느냐, 시간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그 다음에 부모와 유아, 부모의 양육 또는 유아의 어떤 그런 특성에 따라서 부모와의 갈등 이런 것들,
당연히 유아교육에서 가정연계는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입니다. 코로나가 이제 그치면서 이제 슬슬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다양한 이제 체험 활동이라든가 유치원의 행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속에서 이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들, 문제, 갈등, 안전, 어려움, 뭐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논제에서 학습 공동체를 물어봤었죠. 학습 공동체를 통한 뭐 어떤 효과 같은 것들, 이제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물어봤는데 학습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유치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문화가 있거든요. 리더십, 민주적인 어떤 유치원의 문화 이런 걸 통해서 교사들이 정말로 자발적으로 자기들의 전문성을 자율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가, 또는 학부모들은 참여할 수 있는가, 유아들의 요구나 이런 것들은 반영이 되는가, 교육과정,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우리가 올해도 문제에서도 거론했지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총칭 이렇게 이런 많은 내용들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 말고도 다양한 차원에서 우리가 한 번쯤은 아까 이제 뭐 학부모가 갑자기 등장해서 교사와 학부모의 갈등이나 민원 상황들, 거기서 옆에 있는 동료 교사들의 역할들, 또는 뭐 동료 교사들의 어떤 외면 같은 또 그런 일들, 또 교사들의 어떤 태도들, 신규 교사와 경력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달라서 또 벌어지는 문제들, 학급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발생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주제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감히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다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죠. 얼마든지 출제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주제와 형식에 상관없이 논술에서 다루는 문제는 대부분 선생님들이 유아 교사로서 경험할 수 있는 문제, 또는 한 번쯤은 고민했던 문제일 겁니다. 기출 풀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선생님들이 전혀 모르고 전혀 생각하지도 않았던 주제는 안 나오거든요. 아울러 지금 현재 유치원 현장에서 많은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 지금 유치원 현장에서 현장의 교사들이 마주하고 있는 문제들이거나 또는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들,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험들을 할 가능성이 높은 문제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현장에 가야 되고 현장에 가게 되면 그것들을, 이런 문제들을 선생님들이 해결하고 실천해 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에게 이런 걸 물어본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 이론적 배경이나 지식의 여부를 떠나서 주어진 문제와 제시문 속에서 어떻게 선생님들이 답을 잘 찾아낼 것인가, 그리고 그 찾아낸 답을 어떻게 답으로 잘 작성할 것인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주제를 막 예측하고 고민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다 풀 수 있다 한다면 다양한 문제들 자꾸만 접해보세요. 기출도 좋고 새로운 문제도 좋으니까 선생님 혼자의 힘으로 직접 문제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선생님들하고 오늘 뭐 앞에서는 모의고사 문제 올해 봤던 1회를 풀이를 해드렸고, 두 번째에서는 우리가 기출을 살짝 분석해 보면서 이런 주제들, 이런 논제들 예상을 해봤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뭐 이거 가지고 부족하겠죠. 당연히 선생님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이나 아니면 다음 카페가 있거든요. 여기다가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랑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 논술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고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선생님들하고 올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모의고사도 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